조금 경제 희생이 있더라도 물가는 눌러야 된다. 조정 국면에 와 있는 거 아닌가, 단기적으로는. 과열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마 다시 방향을 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단장님은 금융시장에 계신 지 이제 몇십 년 되신 거죠? 제가 처음에 직장에 들어온 게 1989년도니까 89년. 네, 30년 좀 넘은 거죠. 한 33, 4년. 그렇죠. 네, 정도 되셨는데. 자, 지금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한번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점검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1월 달에 그죠? 사람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잖아요, 주식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그게 제가 보기엔 가장 뭐 특별한 일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시장별로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작년 말에 보면 뭐 다 뭐 아래 공포, 뒤에 공포 리세션. 뭐 그런 방송 많이 여기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 1분기에 굉장히 심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뭐 디프레션, 네, 뭐 맞습니다. 리세션해서.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뭐 나오는 미국의 경기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보면 미국의 경제 데이터가 되게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작년에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 경제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어쨌든 네. 끝나간다. 끝나가는 건 확실한 거다. 그렇게 1월 달에 생각했던 것 같고 최근에 와서는 CPI가 살짝 우리 약간 갸우뚱하는 시장 거 예상치보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한두 번 하면 끝나지 않겠어? 뭐 이런 거였고 그러면서 달러도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었고 네. 뭐 그다음에 이제 금융시장의 그 유동성이 무지하게 좋아졌죠. 저는 뭐 제가 데이터를 직접 갖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기사 같은 걸 보면 뭐 블룸버그 파이낸셜 인덱스 같은 게 뭐 고점 근처까지 올라갈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면 네. 지금 실제로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금리도 인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산 긴축도 하고 있잖아요. 저 QT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양적 긴축도 하고 있고 그럼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면 시중 유동성이 줄어드느냐? 네. 원래 그런 걸 의도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중 유동성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처음에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뭐 본원통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M1, 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은행의 예금을 합한 M2, 거기에다가 뭐 펀드니 뭐니 다 합한 총유동성 M3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화랑이 되고 뭐 그러면은 M3가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늘어난 유동성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온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뭐 긴축을 하고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미국하고 유럽은 좀 긴축을 좀 하고 있죠. 근데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시중 유동성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데 반면에 일본은 뭐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도 경기 부양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았다는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달러가 약해지니까 네. 뭐 아마 이제 작년 말쯤에 큰 대형 기관 투자가들, 연기금 뭐 이런 데들은 전략적 자산 배분을 했겠죠. 네. 하고 올해 초부터 자금 집행을 했겠죠. 네. 돈은 계속 들어오는 거니까. 그 자금의 상당 일정 부분이 아마 근데 이머징 마켓 쪽을 조금 오버웨이트 했을 것 같아요. 전략적 자산 배분에서. 네.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 안 좋았고 근데 올해는 이제 달러도 약간 약세 기조로 돌아섰고 중국이 뭐 이제 리오프닝 하면서 2분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테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아마 이머징 쪽의 비중을 좀 높였겠죠. 뭐 그런 자금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뭐 우리 시장이 사실 우리 시장이 제일 못 오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보면 저점은 찍은 것 같고 작년 뭐 9월 말 10월 초가 저점이었던 것 같고 전 세계 주가가.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을 넘었죠. 유럽은. 그리고 미국도 뭐 완전 그 바닥에서 보면은 미국도 꽤 많이 올랐죠.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그게 뭐 많이 깨진다 그러지 않았어요? 11,000 얼마까지 갔던가, 그죠? 그렇죠. 그게 지금 나스닥이 한 얼마나 되죠? 12,800이네. 그러니까 1,800에서 12,800까지 올라갔으니까 한 20% 가까이 오른 거네,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상태고 홍콩, 중국 같은 경우는 홍콩에 있는 H지수 이런 것들은 바닥에서 한 40%씩 올랐으니까 사실 뭐 코스피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죠.
올해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한 2,150, 그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 시장이 많이 오른 건 아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키 맞추기 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따라 올라왔다는 거고 네. 이제 지금부터가 애매하죠. 애매하죠, 지금부터. 그러니까요. 그 지금부터를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네. 그럼 첫 번째는 네. 지금 달러가 이제 오늘 좀 많이 올라서 지금 1,300원까지 갑작스럽게 좀 그렇죠.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원래 한 1,200, 230원까지 갔다가 그렇죠. 거기서 좀 안정화질 거라 그렇죠. 생각했는데 쑥 또 올라왔어요. 맞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또 올라왔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방송 같은 거 보면 네. 실질 실효 환율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실질 실효 환율로 보면 뭐 원화가 불과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환율 얘기할 때 뭐 실질 실효 환율 측면에서 보면 원화가 뭐 1,180원 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 방송에서. 근데 환율이 꼭 실질 실효 환율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환율이라고 하는 게 뭐 구매력을 기준으로 해서만 꼭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근데 어쨌든 가장 큰 원인은 우선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저점을 찍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고점은 찍었죠. 고점은 찍었지만은 100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103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기조적으로 약해지는 것 같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 이상한 거에 근본은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들인데 보니까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는 안 떨어지네 이런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헤드라인 물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가를 나눠봤을 때 상품 물가가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물가가 있는데 상품 물가는 뭐 유가하고 연동이 많이 되죠. 네. 그래서 상품 물가는 꽤 떨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헤드라인 숫자는 떨어지고 있는데 보니까 뭐 뜯어보니까 서비스 물가는 잘 안 떨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서비스 물가의 기저에는 사람들의 소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용 데이터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 그런 상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매 판매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고용이 나쁘지가 않고 임금이 줄어들지 않고 그러니까 여전히 소비 여력이 강하니까 이거 생각보다 물가가 미국의 물가가 만만치가 않네 이런 거죠. 그런 상태인데 작년 12월 달에는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1월 달 물가를 까보니까 전월 대비해서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은 그거를 다 무시하잖아요. 무시하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보니까 그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네.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도 시장이 뭐 관성이 있으니까 뭐 상관없이 치고 올라갔는데 네. 후반에 이제 그 페드 멤버들이 나서서 야, 니네 이러면 25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얘기 한 거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50 올릴 수도 있지.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어쨌든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의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폐해가 있지만 어쨌든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것만큼 나쁜 건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경제 희생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물가는 눌러야 된다. 이런 기본적으로 기조적으로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미국의 이 소매 판매나 이런 그 경제 관련 데이터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있고 고용도 무지하게 타이트하고 물가도 내려가는 줄 알았더니만 까보니까 질적으로는 그렇게 쉽게 안 내려가고 있고 그런 상태니까 이건 좀 애매한데 그래서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죠.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이머징 쪽에 그 통화들이 약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원화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1,200원대 근처까지 갔다 1,300원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원화가 1,200원 밑으로 가는 거는 저는 무리라고 봐요. 현재 상황에서는. 왜 이렇게 보냐면은 뭐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구매력에 기초하는 건데 나라마다 보면 다 조금씩 물건값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꼭 그것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큰 원인은 경상수지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경상수지, 무역수지가 계속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단기간 내에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요. 1분기에도 안 좋거든. 기본적으로. 우리 수출이 안 좋아요, 1분기에도.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역 수지가 나빠지는데 뭐 경상 수지는 연말에 말하자면 뭐 소득 수지나 이런 우리가 해외 자산에서 들어오는 돈들 이런 것 때문에 경상 수지는 플러스가 났는데 경상 수지의 흑자 폭도 크지가 않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은 어쨌든 금리를 한 5.25 기준금리를 그렇게 갖고 가겠다는 건데 우리는 지금 한 3.5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1.5 이상 벌어진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금통위 때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가 뉘앙스 자체가 뭐 약간 금리 동결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2월 달에.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 안에 보면 약간 그 비둘기파들이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보이스로 해서 2월 달에 만약에 금리를 동결을 하면 이게 금리 차이가 그 후에 3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금리의 차이도 꽤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난번에 1200원은 좀 과했다. 그래서 지금 정도 1300원 정도 온 것 같고 환율도 제가 보기에는 계속 약해질 거냐. 그것도 지금부터가 변곡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주식, 뭐 채권, 뭐 주식, 그 다음에 뭐 환율, 채권 다 지금 변곡점에 와 있고 확실한 거는 결국은 모든 자산 가격의 출발점은 금리인데요. 그것도 이제 미국의 채권 금리인데 채권 금리가 지금 최근에 보면 10년물 오르고 있잖아요. 계속 떨어지다가 그 떨어지는 기조에는 뭐냐면은 뭐 이제 금리 인상도 거의 끝나가고 뭐 경기도 후퇴한다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니까 그러면 장기물이 지금 눌린 거죠. 그리고 물가도 뭐 잡힐 거야. 거의 확실하잖아요. 잡힌다고 사람들 확실하게 생각하잖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10년물 장기금리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거를 보니까 아닌가?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 미국의 채권 금리가 먼저 올라간 거죠. 채권 금리가 먼저 올라가면서 달러도 강세로 가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고 그런데 이머징은 더 빠지고 뭐 이런 현상인 거죠. 주식이든 환율이든 채권이든 이제 변곡점이 채권은 제가 보기엔 방향을 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하고 주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 같은데 그럼 앞으로도 이머징 마켓에 돈이 들어올지 한국 주식 앞으로는 지금 이제 사실 2,400대 또 와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저점에 살 구간을 놓쳤고요. 근데 또 너무 비싼 것 같고, 뭔가 위는 올해 증권회사에서 뭐 전망할 때 2,600, 뭐 2,800인 거 사실 위도 별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약간 좀 애매한데. 애매하죠. 애매한데,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장이 많이 올랐냐?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보면 2월 달 들어서는 또 코스피 시장은 그냥 박스권에서 등락을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열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코스피는.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코스닥은 한 2%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이렇게 수직으로 쭉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과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 좀 어느 조정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급하게 달려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급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머징 마켓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장인데 그 이머징 마켓 인덱스를 보면 그게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 2월 초까지 쭉 오르다가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 우리나라의 ETF 우리 MSCI 사우스 코리아 ETF가 있거든요. MSCI 코리아 지수를 벤치마크로 하는 ETF가 있는데 그 티커는 EWY인데 그것도 고점을 찍고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조정 국면에 와 있는 거 아닌가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뭐 조금 이 과열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마 다시 방향을 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럼 어쨌든 단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바닥은 찍었다고 보시는 것 같고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하시지만 뭐 2,100까지는 보시진 않은 것 같고 그럼 위는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신데요? 올해? 근데 이제 뭐 길게 보면 결국은 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아주 길게 보면 늘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길게 늘어보면 이제 올라가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올해는 아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올해는 매수의 관점에서 시장을 좀 봐보자. 왜냐하면 뭐 작년에 워낙 전 세계적으로 주가 조정이 많았으니까.
근데 매수의 관점에서 보자 하는데 너무 빨리 온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원래 증권회사에서는 올해 상저하고 뭐 얘기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상저하고는 확실히 아는 것 같아요. 최소 상중이거나. 어쩌면은, 상고하저가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시장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기본적으로 그 증시위원회 보면 그 페드에 맞서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페드를 무시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네요. 왜냐하면 이제 페드가 그만큼 또 신뢰를 잃은 거죠. 왜냐하면 뭐 파월 의장이 뭔가 시장이 생각하는 액션들을 잘 못 보였잖아요. 뭐 이번에 인플레이션도 초반에는 이게 약간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아닌 것 같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작년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고 사실 2월 달에 그 FOMC 미팅 이후에 디스인플레이션 언급을 했잖아요. 그때도 사실 시장이 다 생각했던 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파월이 나와서 조금 시장을 제어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이제 이렇게 좀 속도를 맞추면서 같이 갈 수 있는데 또 파월이 나와서 본인이 의도한 건지 의도하는 건지 모르지만 결론은 파월 얘기 이후에 또 주가 폭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또 다른 연준위원들이 나와서 땀을 찔찔 흘리면서 그건 아니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 그래서 이제 시장은 그 페드에 맞서지 마라 그러는데 지금 페드를 무시하고 가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페드가 조금 더 강한 액션을 보여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속도로 해야 이게 하드 랜딩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노 랜딩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랜딩이 없다. 그러면 랜딩이 없으면 물가는 안 잡히는 거예요. 물가는 안 잡히면 만약에 상반기에 노 랜딩하고 뭐 약간의 소프트 랜딩하면서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안 떨어지고 조금씩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면 결국 연준은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세게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은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게 한 번에 경제에 영향을 주진 않잖아요. 계속 이제 스며들죠. 그렇죠. 금리의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통화 정책을 통화량을 조절했었거든요. M2 통화량을 조절했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통화 안정증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시장에 돈이 많으면 통화 안정증권을 발행해서 시장에 돈을 흡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거꾸로 뭐 이렇게 사서 돈을 풀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금리를 통해서 시장이 워킹하게 하자 그런 거죠.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은 그거를 시장의 경제 주체들이 받아들여서 시간을 갖고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금방 나타나진 않죠. 왜냐하면 이제 통화량을 조절하는 건 금방 나타나지. 돈을 확 줄여버리면 시장에 돈이 마르는 거니까. 근데 금리는 그게 스무스하게 천천히 반영이 되거든요. 그 경제 충격이 없기 때문에 더 좋은 거죠. 근데 금리가 올린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들이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그런 걸 또 페드도 원하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처럼 뭐 경제도 계속 뭐 페드의 의도를 무시하고 시장도 무시하고 그러면 뭐 작년에 잭슨 미팅 때 작심발언 하듯이 뭐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상고하저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가다가 좀 너무 과했네. 그러면 좀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또 좀 가고 이렇게 가면은 뭐 스무스하게 시장이 계속 좋을 수 있고 그런 거죠. 어쨌든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